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위안화의 흐름으로 국제 통화 질서를 읽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펙 행사에서 한중 통화 수합부가 체결됐어요? 네. 네. 이게 뭐 미국과의 통화 수합 이런 얘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조금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에이펙 행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영화 제목 기억하십니까?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 영화 제목을 바탕으로 예. 아니 한국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했더니 대통령이 북한과 그리고 중국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라고 표현했죠. 감시하기 위해서도 핵잠수함이 필요하고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실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물건 중에 샤오미 휴대폰을 네. 하나 선물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세일즈 외교 하려고 한 건데 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이거 통신보안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백도어 있는지 네가 확인해봐라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게 좀 뼈 있어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국은 중국과 이제 척을 지고 뭐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통화 수합은 그럼 왜 하냐 네.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위안화가 더 필요해지는 경제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군요. 네. 근데 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굉장히 갈리기도 하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도 있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네. 저는 그냥 봤죠. 아이, 또 왜 이렇게 또 피해 가시는. 근데 중국과는 뭐 중국이 이해할 거다. 지금 미국과의 예. 이런 미국이 강하게 나오는 이 국제 기조를 한국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뭐 이해할 거다라고 뭐 평하는 네. 그런 논평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야? 네, 갑자기 또 건망증이 왔어요. 잠깐만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평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네.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위안화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중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 이걸로 지금 이해는 되고 있는데. 일단 좀 특이한 현상들을 좀 설명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중국 무역은요. 네. 무역 규모는 또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예. 네. 그래서 3.3%또 감소했어요. 전년 네. 대비. 그런데 감소할 때 수출은 4.6% 감소했고요. 네. 수입은 2.2% 감소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의 양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위안화 결제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작년 대비 더 늘었습니다. 작년이 10.5%였는데 올해 11% 가까이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위안화로 결제한 것이요.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달러로 네. 결제하는 것과?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중국과 우리가 교역을 하는 그 내용이 네.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중국과 한국은 밸류체인 상에서 맞물려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배터리, 반도체, 중요 고부가가치 부품들을 중국에 보내면 예. 중국이 그걸 바탕으로 뭔가 최종 가공을 하고 완성을 하고 패키징을 해서 뭔가 다른 데서 수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네. 이렇게 밸류체인 상에 엮여져 있는 그런 수출입을 주로 많이 했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 밸류체인 상에 맞물려 있는 비중은 크게 줄고요.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 교육을 하는 내용이 최종 소비재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그렇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쉽게 말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가공 무역일 때는 네. 달러를 써야 됩니다. 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원자재를 가공무역할 때는 중국이 원자재나 또는 중간재를 어디서부터 사와야 됩니다. 예. 대부분 해외에서 사오겠죠. 네. 뭐 한국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도 사오고 네. 해외 국가로부터 원자재도 사와야 되는데 그걸 해서 본인들이 뭔가를 만듭니다. 네. 만든 다음에 다시 그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국가에 보내거나 네.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보내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런 가공무역은 달러를 기반으로 무역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지급 수단은 대부분 달러고 그럼 본인이 달러로 돈을 받았죠. 네. 중국이. 네. 그러면 그 달러 받은 돈으로 당연히 원자재라든가 중간재도 달러로 지급하기가 더 수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무역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뭔가 물건 하나를 혼자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중국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또 줘야 될 게 주고 자기가 쓸 게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온전히 나만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물건을 그냥 어떤 소비자가 중국산 물건을 하나 사버리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더 커진 거죠.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OEM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그 위탁 생산 방식.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컸는데 네. 이전에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와서 여기서 가공해서 다시 위탁한 곳에 돌려주는. 그러니까 네. 브랜드 자체는 달러화로 결제를 하는 곳들의 브랜드를 사용했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중국산 브랜드가 좀 위상이 높아져가지고 스스로 만들고 완제품까지 붙인 다음에 이제 달러화로 결제하는 사람의 의뢰가 없었으니까 내가 그냥 판다. 중국 위안화로 결제해라. 이런 위상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정확한 설명이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전체 무역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 2000년, 딱 2000년에는 중국의 무역 중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었습니다. 50%가 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몇 퍼센트대로 줄어들었느냐? 1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나 큽니까? 예. 그러니 예전엔 중국과 무역하는 게 대부분 뭔가 만들어 달라 부탁하고 그렇죠. 의뢰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면 어디다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 거 알아서 팔아주세요. 아니면 다시 우리 쪽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팔겠습니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붙은 말이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물건들,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삼성, LG 이런 물건들이 아니라 네. 중국의 샤오미. 중국의 인스타 360, 중국의 고프로 전기차. 이런 걸 사오는 거죠. 전기차. 네. 그러다 보니 바뀐 거죠. 네. 아니 시내가 나와서 시내버스를 보는데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또 특성이 생겼냐면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어디서부턴가 중간재를 사올 만한 요인도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예. 전 세계 제조업에서 만든 부가가치액 이걸 전부 다 합산했었을 때 예. 중국이 그 제조 부가가치액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네. 2000년에는 6%밖에 안 됐습니다. 단순 가공 조립 패키징만 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2025년 올해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는 네.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액 중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네. 달리 말하면 중국 제품, 중국 부품 없이는 가동될 수 없는 인더스트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중국이 뭘 주장할 수가 있냐면요. 나는 이 제품 너희한테 팔 때, 이 부품 너희한테 팔 때 무조건 이젠 위안화로 받아야겠어 라고 하면 상대 국가들이 중국 말고는 그 부품이나 제품을 수급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예. 따라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요구했었을 때 훨씬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실제 이런 현상들은 중국의
그 중국 제조 굴기 2025 네. 그리고 차이나 인사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의 일괄 공정을 전부 중국 내에서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결국 결실을 이뤘고 왜 중국이 모든 그 산업에서 원자재부터 이렇게 최종 완성품까지 중국산을 계속 추진해 왔는지가 그 뒤에는 앞으로 위안화로 달러와 상관없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좀 그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중국의 장기적인 목적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위안화가 수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였습니까? 수입하는 국가였습니까? 수출하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금액보다 수출하는 게 더 많았다 보니 위안화로 뭘 결제를 해달라, 달러로 결제를 해달라 어떤 요구든 위안화도 우리가 많이 벌어올 수 있고 달러도 많이 있는 나라니 그럽시다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수출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과거에는 수출 결제 규모가 수입 결제 규모보다 3배가량이 많았거든요. 그 과거라는 거는 언제 시점을? 바로 2000년대부터 코로나19 전까지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수입보다 수출을 3배 가까이 더 많이 했어요. 특히 그 과정에서 위안화로 결제했던 수출 금액이 네. 수입 금액보다 3배가 더 컸어요. 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수출과 수입이 근소한 차이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예.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달러 말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거꾸로 됐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위안화를 벌어오는 게 아니라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간히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 네. 위안화 결제에 사용할 위안화가 필요해서 네. 시중은행을 가면 지금 위안화 떨어졌는데 이럴 때가 요 근래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확보해서 드릴게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달러화로 결제하는 비중과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 방금 말씀하신 이 수입과 수출에서 수입이 훨씬 커졌다라는 3배 정도로 커졌다라는 건 위안화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화로 결제하는 것과 대중국 무역에서 예. 달러화로 결제하는 것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네.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점점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결제 비중이 작년에 얼마가 됐냐면 1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을 추진하기 시작한 게 네. 앞서 얘기를 같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그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일괄 공정을 마무리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 세계 원자재는 원래 다 달러로만 결제를 받거든요. 석유,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뭐 대부분 그런데 네. 중국이 지난 한 15년 가까이 뭘 일괄되게 추진해 왔냐면 1대1로 사업이라는 걸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이런 국가들에게 뭔가 개발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뭔가 그거에 대한 과실을 나누자 뭐 이런 걸 같이 했었는데 네. 그 1대1로 했던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의 원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에게 중국이 내가 투자해 줬는데 너희들 그럼 투자금도 나한테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어차피 니네들 원자재 사주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을 원자재로 내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원자재 가져가거나 아니면 나한테 빚 갚는 걸 위안화로 해달라.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졌고 그리고 사우디라든가 중동 일부 국가한테는 석유도 위안화로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안화를 쓰는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국 같은 나라에게도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죠. 위안화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10%대이지만 앞으로 그 비중이 급격하게 늘려면 늘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어쨌든 위안화를 결제에 사용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그게 이익이 될 수 있겠죠. 네. 자국 통화가 어쨌든 강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좀 위안화를 결제로 사용하면 네. 우리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위안화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조금 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달러라든가 다른 화폐를 사용했을 때보다 네. 지금 위안화로 국제 결제를 했었을 때 들어가는 금융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환전 수수료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통화 수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료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통화 수합의 절차 같은 것도 네, 예. 조금 이따가 말씀해 예, 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통화 수합을 해서 돈을 가져다 쓸 때도 네네. 이자라고 해야 될지 수수료라고 해야 될지 그걸 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나 수수료를 낼 때 그 네. 이자 수수료가 다른 경로로 그 통화를 내가 얻어온 것보다 네. 통화 수합을 체결한 그 경로, 그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거에 비교해서 네. 수수료가 더 싼지 비싼지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어떤 결제 대상자에게 달러로 지급할까 위안화로 지급할까 어느 거 원하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저희는 달러 위안화 둘 다 받습니다 했을 때 예. 위안화로 결제하는 게 약간 금융 비용이 더 싼 상황입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위안화 사용을 더 전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위안화를 가져다 쓰기가 더 수수료율을 중국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낮춰놓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 비용 자체를 저렴하게 해서 위안화 결제를 훨씬 더 원활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 네.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위안화로 결제하고 싶은 마음도 일부 있는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또 지금까지는 위안화를 더 쓰고 있어요. 네. 금융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거는 어쨌든 거래에 있어서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니라 그 비용이 아니라 그냥 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로서도. 예. 그러면 위안화를 통해서 금융 비용을 저렴하게 낮출 수 있다면 우리로서도 좀 좋은 건데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통화 스와프가 일단 체결이 됐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로서도 장점이 있는 거네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다고 한다 네. 해서 바로 그냥 내가 위안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절차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통화 네. 스와프가 체결된 이후에 내가 진짜로 그 뭐 달러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졌다라든지 지금은 위안화니까 위안화와 원화의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위안화가 필요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통화 스와프의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통화 스와프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됐던 시기는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네. 이게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단어거든요. 특정 나라가 외환 위기를 경험하게 되거나 네. 외환에 대한 유동성이 급격히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서 국가 간에 자국 화폐를 거기 맡기면 그 맡긴 만큼 해당 국가의 화폐를 빌려주는 예. 이런 형태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게 통화 스와프다. 이렇게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통화 스왑은 외환위기나 외환에 대한 유동성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데요. 네. 요즘은 그 이유보다도 국제 간의 결제 국제 결제를 더 원활하게 도모하려는 목적이 조금 더 큽니다. 큰 위기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통화 수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들과 통화 수합을 해놨는데요. 예. 이게 몇 개 국가라고 얘기할지가 카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현재 한 9개국에서 많게 잡으면 한 20개 국가 가까이를 우리가 통화 수합을 해놨는데 아 그래요? 예, 대표적으로 중국, 예.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스위스,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와 다국적 통화 수합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뭐하러 해놓은 거냐? 아세안 국가들의 바트라든가 이런 거 그 화폐 가지고 온다고 해서 외환위기 극복하는 데 도움 안 되는데 이거는 외환위기나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하고 교역을 할 때 그때마다 달러로 환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수수료만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내가 너한테 수출하는 것도 많고 네가 나한테 수출하는 것도 많고 우리는 서로 수출입이 많은데 불필요하게 달러 쓸 필요 있어? 우리들끼리는 상당 부분의 거래를 자국 화폐로 하는 게 훨씬 이점이 있겠는데 하면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대차가 안 맞거나 우리 쪽에서 자금이 좀 부족해도 걱정할 거 없이 제가 땡겨다가 드릴게요. 결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쪽에서 수출이 많아지면 다시 돈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게 중간중간 달러를 거쳐가는 것보다 훨씬 금융 비용, 금융 수수료 비용이 낮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다 보니 이제 통화 수합의 목적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고 해서 돈을 무작정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통화 수합을 체결한 국가와의 내용이 유동성 위기일 때만 우리는 통화 수합을 가동하는 걸로 계약서가 써 있거나 예. 아니면 외환 위기가 걱정됐을 때만 통화 수합을 가동하는 걸로 계약서가 써 있으면 평소에는 못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아세안 국가라든가 이렇게 상시 거래하는 국가들은 기업이 시중은행 가서 저 위안화가 필요한데요. 아니면 아세안의 어느 국가 통화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안 갖다 놨는데 하면 우리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혹시 우리 중앙은행에서 그 통화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는 게 이제 통화 수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통화 수합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상시 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빌리는 양과 방법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얼마까지 금액까지만 통화 수업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예. 아니면 자동적으로 갱신을 더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한도를 어디까지 정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요. 네. 한 번 인출해 갈 수 있는 금액을 락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비용 그러니까 이자라고 해야 될지 수수료라고 할지 갖다 썼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통화 수화풀을 체결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위환화가 좀 가져올 필요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요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국과 위안화 체결한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네. 한국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만 통화 수합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금액 또 1년에는 얼마만큼만 가능한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과 교역했던 기업들, 자국 기업들의 현황들을 다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딱 봤더니 한국이 어떤 환투기적인 목적으로 위안화를 지금 수급하고 있거나 모으는 게 아니라 네. 결제 좀 모자르는가 보다 이럴 때는 내줄 수가 있잖아요. 네. 따라서 무조건 한국 정부 말만 믿고 이렇게 덜컥 내준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중 통화 수합을 통해서 필요한 정도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네. 그래서 통화 수합의 계약을 통상적으로 10년 단위 이렇게 하지도 않고 3년 했다가 또 아무 문제 없었네, 괜찮네, 또 연장하시죠, 네. 또 연장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중 통화 수합이 역사상 최초로 체결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체결했어요. 예. 그런데 또 요즘 한국이 중국 물건 살려고 하는데 위안화가 없어서 지금 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선 아니 우리 기업들 물건 한국 기업들이 사준다는데 한국 소비자들이 사준다는데 위안화 없어서 못 산다고? 네. 이건 아니지. 그래 연장해 주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중국도 화답을 준 거고요. 확대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 결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벌어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출해서 벌어오는 비중도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를 꺼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 원활하지가 않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조건이 좋아질 것 같아요.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한중 통화 수합을 최초로 체결했을 때가 그때인데 그때는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도 통화 수합 그 계좌를 통해서 위안화를 가져다가 결제 활용하는 그 뭐랄까요? 프로세스가 많이 활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홍콩에 역외 위안화 시장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위안화를 빌려다가 결제 쓰는 그 금융 수수료, 금융 비용이 더 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수합 체결했는데 그걸 잘 안 쓰게 됐거든요. 중국 정부도 그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소비자들이 위안화 빌려다가 거래하는 것보다도 네. 통화 수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문호를 열어준 면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통화 수합에 이렇게 합류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예전보다 달러를 더 많이 벌어오거나 달러를 벌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뭔가 필요한 물건을 여기저기서 사와야 되는데 그때 달러가 없어서 못 산다든가 달러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끼리는 위안화로 거래하자. 이걸 정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한 국가들의 숫자가 30개국이 넘어요. 예. 30개국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통화 수합의 숫자는 제가 모든 국가를 크로스 체크한 건 아니지만 한 20개국은 확실히 넘을 겁니다. 예. 지금 현 시점에요. 그래서 계속 통화 수합을 많은 국가들과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계약 연장을 이번에 또 한 거잖아요. 네. 연장 얘기를 조금 임박해서 한 게 미국 눈치가 보이는 거죠. 자꾸 이제 미국과 잘 지내야 뭐 엔비디아 GPU도 얻어올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핵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 한 건데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할 듯한 느낌을 안 주고 계속해서 뭐 중국과 통화 수합을 해서 교육을 더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 보이면 좀 미국하고의 또 협조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뭐랄까요? 간을 본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통 큰 선물도 주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통화 수합하기 전에 구두로 대통령이 분명 언급한 면 있잖아요. 중국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네. 중국까지 굳이 언급했다라는 건 예. 뭔가 우리가 중국에게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 미국을 다독거린 거지 절대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안화가 더 필요한 경제 구조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오프닝에서 헤어질 결심을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이야기가 또 쭉 듣다 보니까 네. 필요하다. 네. 헤어질 결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은 하면 안 결론을 되죠. 이미 내리고 계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환 보유고가 뭐 바닥났다, 외환 보유고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달러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미완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중국과 통화 수합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의 통화 수합, 캐나다, 호주 우리가 자원 많이 수입해오는 또 UAE도 통화 수합이 우리나라와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국가들과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우리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3,500억 달러 미국에 정기적으로 우리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교육을 하는데 달러를 안 쓸 수 있는 국가들하고는 안 쓰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UAE에서 우리가 많은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석유류를 수입해 오고 UAE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산품들을 수입해 가야 되는데 그때는 각각 자국 통화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통화 수합 체결은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달러 중심의 그 대외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의 가공 무역을 주도했던 게 중국의 민영 기업들이 아니라 외자 기업들이었어요. 그 아까 세 개의 공장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세 개의 공장 역할을 한 게 중국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만이든 중국이든 간에요. 폭스콘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OEM 만드는 회사에게 예. 우리 저 삼성인데요. 우리 뭐 BMW인데요. 우리 폭스바겐인데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한 것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규모가 뭐였냐면 폭스바겐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BMW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예. 삼성, SK가 중국에 공장을 지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짓게 되면 그 외국 기업들은 최소한 국제 결제를 할 때
달러가 아니더라도 자국 화폐로 결제를 하길 희망해요. 유로라든가 네네. 원화라든가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게 훨씬 그럼요. 금융 수수료가 덜 들 네. 테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의 가공무역의 주체가 외국 기업이었는데 예.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그 외국 기업들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중국 엑소더스 이런 표현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그나마 가공무역을 하는 일부 기업들 남아있는 것도 중국의 민영 기업들, 자국 기업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를 더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중국에게 그냥 중국산 무슨 저도 유튜브 활동하니까 조그만 카메라 사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장은 이제 중국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여행 가면 드론 띄워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합니다. 이것도 중국이 다 먹었어요. 이런 물건 사올 때 당연히 위안화 비중이 조금씩 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런 물건 만드는 모든 과정을 중국이 중국 내의 기업으로 일괄 공정을 다 한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게 뭐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요 하는 것도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 기업에게 이제 부탁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네. 위안화가 정말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기축 통화라는 게 어쨌든 가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안정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거고.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랑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랑 이렇게 교역을 한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 그때 굳이 달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융 비용이 있으니까. 네. 그럼 각자의 나라에 그냥 그 화폐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금융 비용을 낮추는 방법일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화폐의 안정성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 물건을 지금 중국이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대부분은 네. 물건을 만들 때 이게 평균이 어느 물건이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0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하나 완성할 때 20개 국가의 화폐들을 뭘로 결제하죠?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그 수수료가 더 많이 든다. 그게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들 그냥 달러로 통일합시다. 이렇게 된 건데 예. 중국은 그 20개 가까이 그 거쳐야 되는 그 모든 절차를 자국 내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대외 결제 수단이 중장기적으로 쭉 미래를 내다봤을 때 달러 위안화 이게 좀 비슷한 비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가? 앞으로의 결제는 달러와 위안화 뭐 같이 쓰는 그런 국제 결제가 이루어질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중국은 달러와 위안화를 동급으로 만드는 그런 목표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상황이 우리가 달러를 벌어서 국제 교역에 활용하기가 정말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국제 기축통화 대우를 받는 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교역에 있어서 일부라도 사용하자는 건지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안화로 결제하는 그 루트, 대상 기업과 국가를 늘리자.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결제 수단 자체가 좀 다양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왔는데요. 중국의 중앙은행에선 그동안 3단계에 걸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왔는데 1단계는 2009년부터 2017년도입니다. 이때까지는 국제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위안화의 국제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대1로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안화 쓰자 이걸 해왔고요. 통화 수합을 늘려왔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 1대1로 국가들과 그리고 통화 수합을 체결한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을 서로 문호를 열고 좀 확대를 해서 네.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원자재 3단계는 2022년 이후부터인데요. 원자재 시장은 무조건 달러 시장이었어요. 원자재 시장에서 위안화를 받아준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예. 러시아, 이라크, 이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원자재를 거래할 때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위안화의 위상을 높였던 한 가지 내용이고요. 네.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몇 달 전에 네. 중국 중앙은행에서 개최했던 굉장히 큰 포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그 포럼에서 뭘 선포했냐면 올해 2025년에 네. 중국이 위안화 국제운영센터를 설립하기로 발표합니다. 이 위안화 국제운영센터는 디지털 위안화. 예. 이건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마치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과언 아니에요. 네. 디지털 위안화를 운영 관리하는 법적 기구로 우리가 국제운영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목표 중에 국가 간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운영 관리해서 그래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송금, 국제 무역을 훨씬 더 촉진시키겠다. 그리고 수수료와 그리고 결제를 통해서 자금을 입금받고 송금하는 시간을 단축해 주겠다. 예.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달러의 위안화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결제 수단이 좀 늘어나는 그런 그렇죠. 모양새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국제 거래의 금융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달러나 위안화를 쓰는 것보다 어쩌면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게 비용은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중앙은행에서도 이 국제 결제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예. 그 수수료를 더 낮춰줄 테니 위안화로 결제들 하시죠. 저도 위안화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릴게요. 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어쨌든 대두가 되면 네. 이제 2025년에 국제 기구를 설립했다고 하셨으니까 예. 앞으로 이쪽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예.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면 그냥 달러를 계속 쓰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와 위안화를 그냥 쓰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더 비용 낮추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될까? 어떤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다극화돼 간다. 다극화. 예. 네. 어차피 지금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요. 예. 국제적인 밸류체인이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과 제품 표준, 기술 표준, 호환성 이런 게 그 한 축에 생길 거고요. 예. 중국 중심의 또 하나의 축이 생길 겁니다. 그럼 중국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한 곳들과 거래를 하거나 결제를 할 때는 네. 우리가 비교해야겠죠. 달러로 송금해 드리는 것과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뭐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든 아니면 그 디지털 위안화라고 뭐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위안화 자체든. 그렇죠. 네. 그걸로 하는 게 나을지 네. 기업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확실한 건 중국이 달러로 결제하는 것보다 제가 더 싸게 처리해 드리겠다니까요. 네.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당분간은 야 위안화 괜찮겠는데 생각하는 국제 무역상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근데 이게 저항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디에 저항이요? 비용 면에서 어쨌든 예. 이걸 쓴다고 했을 때 거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이런 무역 압박이라든지 통상 뭐 압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과 관계된 회사라든지 이런 곳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달러화에서 이제 벗어나서 중국과 관련된 통화를 쓰기 시작하면 그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에서는 살짝 벗어난 사례지만 네. 중요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가장 원활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지역이 뉴욕에 있는 금융권 말고 네. 런던 금융권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들과 금융 시스템에서는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 결제를 받아준다든가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을 만드는 건 잘 안 하겠죠. 미국이니까요. 네. 그런데 런던에서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계 금융회사가 네. 위안화 기반 금융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것도 석유로나 이런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걸 예. 이거를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진짜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미국 정부로부터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니네 앞으로 미국 국채 거래에선 페널티를 받게 될 거야. 니네는 앞으로 그럼 달러를 바탕으로 한 많은 금융 상품을 팔고 세일즈하고 그리고 송금하고 환전하는 데는 제재를 받게 될 거야 하면서
정말 고압적인 걸 확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군요. 네, 직접적으로 눌러버렸어요. 네. 그냥 보여준 거죠.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과 통화 수합을 연장하는 것을 잠깐 주저주저했고 고민했던 이유가 괜히 그 일벌백계 대상자가 되면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임박해서 계약을 연장해야 될 시점에 임박하고 시중 그 기업인들은 지금 위안화가 좀 부족해요. 뭐 이런 상황임에도 좀 끌었던 이유들도 그런 맥락으로 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고 위안화 쪽에 통화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압박을 느끼고 그게 저항으로 느껴질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안화 거래가 쭉 늘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예. 이게 조금씩 변화하고 그럼요.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원화 우리도 기축통화가 뭐 달러와 위안화가 아무리 이렇게 둘이 싸운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결과적으로는 기축통화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정부의 기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궁금합니다. 네, 실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특정 국가의 화폐들이 네. 다국적인 거래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분위기가 되면 네. 상대적으로 원화는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국가들과 통화 수합을 체결해서 원화를 기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루트를 조금씩 더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 또 한 가지 문제가 정부가 중심이 돼서 국가 간의 통화 수합을 기반으로 원화의 쓰임을 보편적으로 늘려가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좀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어떤 기업단에서 어떤 IT 기업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어느 기업에서 또 아니면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서 우리 한국의 뭔가를 꼭 소비하고 싶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다 음원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동영상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저희 전자상거래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살 수 있게 해드립니다 하면 원화의 쓰임이 또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통화의 위상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네. 원화의 가치를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인데 네.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가치 스테이블 코인을 했다가 만약에 안전성이나 신뢰가 깨질 경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런이 생기면 신뢰가 떨어져서 네. 뱅크런처럼요. 네.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될 거냐. 오히려 원화 가치를 더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외환 그 수급에 대해서 관리 체계망이 더 뭐랄까요?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예. 중국, 미국 또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자국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전향적인 움직임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은도 목소리가 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예금 토큰도 해보고 뭘 해보겠다라고 자꾸 입장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결단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향이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걸 살펴봤고, 그래서 위안화의 흐름을 통해서 또 국제 통화 질서를 살펴본.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흐름 같은 것들을 통화를 통해서 잘 살펴보는 한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 살짝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이런 거죠. 뭐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A부터 Z까지 혼자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런 국가에 우리도 일부는 반드시 의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가 위안화로 결제받길 희망해요. 그럼 우린 위안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위안화를 잘 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구조를 중국이 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도 희토류 많이 갖다 써야 되는데 위안화로 주세요. 그럴 때 만약에 위안화 없는데 하면 어느 순간 위안화가 국제 결제로 많이 쓰이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위안화의 금융 수수료 저희가 많이 받을 겁니다 하면 야,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부담하면서 위안화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런 맥락까지 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 덧붙이면 박종호 교수님께서 오프닝에 말씀하신 헤어질 결심은 그 단계가 아니다. 아직 함부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중국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승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